안다만 해역 수심 50m 아래 38년째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있습니다. 2020년 대구 MBC 취재진이 수중 카메라로 포착한 그 물체는 보잉 707 동체로 추정되는데요. 그 안에는 아직도 115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 물체를 인양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칼 858 폭파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불투명한 조사 과정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12월 29일) 오후 2시 5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북한의 테러였지만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혹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현희라는 여성 공작원의 극적인 자백,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의 전격 압송,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양되지 않은 동체와 유해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칼 858 사건의 진실은 전부일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7년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해 6월 전국은 민주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고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선거를 목전에 둔 11월 말 하늘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일본인 부부로 위장한 두 사람이 대한항공 858편에 탑승했습니다. 하치야 시니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 여권을 들고 있었던 이들은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기 전 기내 선반에 파나소닉 라디오로 위장한 폭탄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 1만 4천 미터에서 여객기는 폭발했고 탑승객 115명은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바레인 공항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김승일은 체포 직후 청산가리를 삼켜 사망했고 김현희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김현희는 2월 16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한국으로 압송됩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정치적 계산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1988년 2월 15일 김현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 공작원이며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테러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서울올림픽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테러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공포가 사회를 휩쓸었고 안보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현희의 신원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왔다는 그녀의 이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직접 증명할 만한 물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현희와 직접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결론이 추정에 기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왜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 증거의 부재입니다. 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와 동체 잔해인데요. 칼 858편의 경우 이 둘 모두 인양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한국 정부는 미얀마 해역에서
구명 보트와 일부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체는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1987년 12월 수색을 종료한 이후 32년 동안 아무도 그 바다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대구 MBC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미얀마 안다만 해역 수색에 나섰고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수중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수심 50m 지점에서 대형 금속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보잉 707에 장착되는 프레츠 앤 휘트니 JT3D 엔진으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동체로 보이는 대형 잔해가 카메라에 포착됐죠. 더 중요한 건 이 위치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인도양 중앙이 아니라 실제 비행 항로와 일치하는 안다만 해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왜 정확한 추락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공동 수색을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5년째 수중에 있는 그 물체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족들의 고통은 3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2025년 현재 유족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1월 전까지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작업인데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걸까요? 한편 북한의 관여를 입증하는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이 사건이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설명과 다른 내용이었죠. 또 중국에서 열린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리근 국장이 대한항공 사건 이후로는 테러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조사 과정 때문입니다. 안기부는 사건 직후부터 모든 수사를 독점적으로 진행했고 많은 기록들이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김현희에 대한 조사 내용, 폭발물 분석 결과, 추락 지점 특정 과정 등 핵심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죠. 정치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벌어졌고 KBS와 MBC 등 언론사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는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방송됐습니다. 특히 김현희가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이동한 경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 항공기 폭발 시각과 관제 교신 기록 사이의 불일치, 폭발물 검색 절차의 허점 등이 논란이 됐거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작이 아니며 북한의 소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죠. 하지만 핵심 증거인 동체 인양 없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1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시 조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이 지정은 2008년까지 유지됐는데요.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일본도 북한 외교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죠. 하지만 물리적 증거 부족은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였습니다. 김현희는 1990년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된 후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여러 건의 회고록을 출간했는데요. 2018년에는 일부 유족들이 그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사건 전체의 진실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의문점들이 더 많습니다. 당시 보잉 707은 사고 2달 전 동체 착륙 사고를 겪었고 수리 후 재운항 중이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공식 조사에서는 폭발에 의한 추락으로 결론 났지만 블랙박스 없이는 이것도 완전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시사 폭약 250g과 액체 폭발물 PLX 700cc로 대형 여객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수심 50m 정도는 일반적인 인양 장비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깊이거든요. 비용과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몇 개월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동체를 인양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 인양 결과가 기존 발표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38년간 쌓아온 공식 입장이 흔들릴 수 있고 그동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진실 규명을 미룬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유족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동체를 인양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유해를 수습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유족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도 고령이 되셨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역사의 미스터리로만 남게 될 겁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분열돼 있습니다. 북한 테러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 조작이나 은폐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입장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안다만 해역에 잠들어 있는 동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것이요. 국제 사례를 보면 오래된 항공기 사고도 끈질기게 추적해서 진실을 밝힌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추락한 패남 103편은 20년 넘게 조사가 이어졌고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도 국제 공조를 통해 미사일 파편을 회수하고 책임자를 특정했거든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최근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깊은 바닷속 물체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타이타닉호처럼 수천 미터 깊이의 난파선도 정밀 탐사가 가능한 시대인데 50m 깊이의 항공기 동체를 못 찾을 이유가 없죠. 대구 MBC가 민간 차원에서도 찾아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부의 결단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5명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가 빚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38년 전 그날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증언이 전부 사실인지, 북한의 지령이 정말 있었는지, 폭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동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기록기와 비행 기록 장치, 그리고 115명의 유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희생자들은 영원히 잊혀지게 되죠. 칼 858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 돌아오지 못한 유해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안다만 해역의 파도는
38년째 같은 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 50m 깊이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잠들어 있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115명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올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